안녕하세요.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협력 부서장을 맡고 있는 시연이 엄마 윤경희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랩핑된 4.16 진실버스가 보이실 텐데요. 저는 이번 4.16 진실버스의 총괄을 맡아 전국 28개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28개 지역의 마지막 일정을 보낼 강원도 원주입니다. 그동안 쉼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 드디어 4.16 진실버스도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실버스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는지는 매일 밤 10시 4.16 TV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방송에는 특별히 4.16 진실버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 있었는지, 진실버스를 탄 사람들은 전국을 달리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볼 수 있었는지, 실제 진실버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진실을 향해 달린 진실버스 20일간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진실버스 탑승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거침없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저와 함께 진실버스를 타고 달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기소개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사무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애진아빠 장동원입니다. 네, 진실버스 전 일정을 같이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안산시민인대에서 오게 된 황효성이고요. 네, 가장 젊은 피고, 네, 27살로 가장 어린 나이에 진실버스에 오르게 됐는데요.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 체력으로 열심히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년대 기업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혜성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냥 실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장 고영호입니다.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우리 4.16TV 미디어 팀이 또 함께 이 버스에 탑승하고 계시고 4.16 재단도 같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4.16 재단에서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간사님들이 교대로 내려오셔서 피해자 지원 및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협력 부서장을 맡고 있는 시연이 엄마 윤경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이분들은 진실버스를 타시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멀티로 해오신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버스의 탑승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해왔고, 그러다 보니 버스를 타신 분들의 역할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은성시만 해도 방역 담당으로 이 버스를 타게 됐는데, 그 역할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이제 버스 기사님도 그렇게 만류를 해도 운전만이 아니라 거의 진행 총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기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진짜 버스만 모는 게 아니라 지금 4.16 진실버스가 왜 이렇게 돌아야 되나, 전국 순회를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진짜 하면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협의회라든지 이 진실을 모르는 시청자들한테 빨리 알리고자 싶어서 탑승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기사님이 다 해주셔서 힘들지 않았고요. 그냥 처음에 탔을 때 이제 역할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10명 이하이다 보니까 다 같이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요. 저도 그냥 그거에 힘내서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혜성 씨는 저도 사실 몸이 좀 힘들긴 했는데 이게 몸이 힘들어도 되게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이게 즐겁다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밤에 들어가면 되게 뿌듯한 게 있었고 은성 씨는 아까 버스 기사님이 해주셨다 했는데 제가 뭐 하려 그러면 은성 씨가 이렇게 알아서 하고 그리고 기사님이 진짜 운전 외에도 모든 걸 다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다음 질문을 할까요? 우리 장동원 총괄팀장님한테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모든 일정을 지역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자 각 지역에서의 각 지역의 상황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정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려하셨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그 416 진실버스 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잘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역에서 일정 조율하는 부분들은 또 각 지역의 여러 주최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준비를 잘 해주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여지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 그 진실버스에 대한 방역 문제를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지금 진실버스가 원래 이제 가고자 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어렵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19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좀 가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지역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과 심지어 이제 세세한 것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여지간히 그 각 지역에 대한 상황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에 대한 아침에 특히 이제 피켓팅이나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후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빡빡한 지역은 너무 빡빡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을 맡은 분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이 워낙 이제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모두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20일 동안 저희가 함께 28개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장소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나 혹은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연이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뭐 같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해주셔도 되고. 우리 혜성 씨부터 해주시면. 저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또 막 피켓 들고 있고 막 이러면은 아직도 울컥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곳만 고르기가 좀 힘든데 아무래도 그 5.18 광장에서 피켓 들고 있었을 때 그때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유를 물어보면은 딱 뭐라고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5.18 광장에서 세월호 피켓을 들고 있는 그게 너무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윤성 씨는? 근데 저는 그 28군데 돌아다닌 곳 중에 다 인상적이어서 딱히 꼽을 수는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간담회 들어가시면서 이 진상규명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국회에 동의 청원하는 거랑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실 때 항상 그걸 보면서 그게 되게 인상 깊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버스 탔을 때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현안의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미리 공유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러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진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 간담회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항상 늘 간담회 하시면서 되게 많은 간담회를 진행하시는데 힘든 내색 안 하시고 되게 잘해주셔서 항상 보면서 그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는. 그래서 저는 같이 버스 탑승하신 팀장님이랑 이제 대협력 부서장님이
네,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짠 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우리 시연이 어머니 이게 연극 배우로 하면 쪽마리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역할 있는데 꼭 그런 역할을 하셨고, 또 여기서 지금 이제 저도 저 혜성 씨처럼 광주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광주가 일정을 잘 이렇게 해줘서 저도 되게 편하게 이렇게 다닌 것 같고, 또 광주에 있는 그 인선 씨가 끝까지 공항까지 오시고 또 부산까지 잘 도착했냐고 마음 써준 게 너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이 너무나도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럿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서서히 이제 마무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물어봐요. 이야기하실래요? 네. 예, 얘기해주세요. 저희 이번에 그 진실버스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좀 많이 찾아뵀죠. 물론 이제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고, 그리고 그러한 진실 속에서 우리도 그럼 다시 촛불을 들어야겠다라는 시민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전국에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 여지간히 사회 약자들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심지어 6년여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뵀습니다. 해고라는 사유가 자기 가정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인데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시는 아사히 조합원님들, 그리고 단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가 충분한 직장에 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런 사업장이 갑자기 폐업 처리를 하는, 그래서 거리로 쫓겨나는 우리 게이츠 노동자들, 그리고 엄마이면서도 또 저희한테는 또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우리 급식 노동자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복직이 안 돼서 다시 네 발로 현장에서 공장에서 나가는, 그렇게 해서 퇴직을 희망하시는 우리 부산의 김진숙 지도위원님,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들도, 우리 가족들도 솔직히 많은 힘도 받았고, 그리고 사회 약자를, 이렇게 많은 사회 약자들이 솔직히 계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사회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가족협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 약자들과 같이 연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장동원 팀장님처럼 정말 많은 것들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20일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제가 이 간담회 이 진실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는 모든 일정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울지 말자라고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내서 펑펑 울었던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랬는데요. 밀양입니다. 밀양 할머니들을 정말 오랜만에 뵈었어요. 원래는 이게 일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냥 할머니들 수학철이라서 굉장히 바쁘시다고 해서 일정 잡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그냥 우리 할머니들 감따면 옆에서 감따고, 고추 따면 옆에서 고추 따고, 할머니들과 그냥 함께 있고 오고 싶다라고 해서 좀 일정을 잡았는데, 3년 만에 할머니들을 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뵙지는 못했지만, 그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노.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5.18 어머님들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제주도 가서 4.3 유가족 분들도 만나 뵙고, 밀양 할머니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되고, 함께 또 진상규명을 그 5.18 어머님들도 그렇고 4.3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밀양 할머니들도 그렇고 아직도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고, 또 우리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저는 그런 시간들이 참 고마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럿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서서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실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20일 동안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장 많이 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진짜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빨리 일상 속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거 진상규명을 외치다가 문득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상규명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래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가족분들이 나와가지고 진상규명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말씀하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면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 그래야지 이제 사회 공정성도 살아나고 국민들이 이제 믿고 안전하게 자기 나라를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상규명이 되어야지 그 바탕이 선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진상규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성님. 그냥 정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 뽑자면 시어머니가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일하는 모습만 봐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머니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그렇겠지만, 네, 가족분들 그냥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네 분이서 각자 한마디씩 이 진실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생각났던 한 사람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남기고 싶다면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사님부터. 이제 저는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가족들 안 보고 싶다면 거짓말이죠. 이제 20일 끝났으니까 내일이면 간다. 기다려. 저는 대통령님한테,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왜냐면은 간담회 하면은 항상 늘 현수막을 마지막에 봤는데 거기 대통령님한테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네, 약속 이행하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약속했으면 약속 이행하라. 그래서 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저는 지난 동안 그 20일간의 대장정 속에서도 한 며칠 빼고는, 예, 저희 집사람 애진 엄마하고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고단하고 좀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한 번도 집사람한테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별로 잘 안 하거든요. 무뚝뚝해서. 어쨌든 이번 방송으로 인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좀 전하고요. 예, 또 이제 진짜 이건 처음인데요. 예,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예, 진짜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애시당초 집사람이라는 진상규명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6년여 동안 나를 믿고 같이 해준 점에 있어서 우린 가족이니까, 전체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어깨 보듬고 힘차게 기운 잃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세상 만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앞에 플랜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국회 청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루하루 이게 얼마나 채워졌는지 마음 졸이면서 인원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한 번씩 동의해 주시고, 동의하신 분들은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 네, 빨리 10만 명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총괄팀장하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건요, 우리 미디어 팀들이 잠을 안 자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우리 지성 아버님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어쨌든 416TV 우리 미디어 팀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한 분들께, 또 20일 동안 못 본 우리 딸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시연이 엄마잖아요. 엄마로서 꼭 우리 딸이 남겨준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숙제에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진실버스를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은성 씨나 혜성 씨, 우리 기사님, 그리고 재단 식구들, 정말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 진실버스가 잘 운행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일로만 정말 이곳에 왔으면 같이 이렇게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정말 함께 진상규명을 바라고 그런 사명감으로 옆에서 항상 애써주고 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을 여태 저희가 한 번도 20일 동안 다니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애진이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늦게까지 일정이 끝나고도 열풍버스 방송하시느냐 또 준비하시고 방송까지 하시고 섭외까지 직접 해주신 우리 미디어 팀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또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네 분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진실버스가 달려온 여정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분이 20일간 버스와 함께 달려온 마음이 버스를 기다리고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전국의 시민들의 마음과 더해져 분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향해 내일 진실버스는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서울로 출발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울로 달려오실 텐데요. 끝까지 진실버스를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4.16 진실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0만 국민의 염원으로 이 법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 4.16 진실버스 특별방송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부 방송으로
4.16 진실버스 지난 20일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부 순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며 함께 외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를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모습이 또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이번 4.16 진실버스를 통해서 전국 27개 지역의 수많은 시민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께서 많이 놀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왜 왔을까? 지금 왜 왔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면서 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이었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다 된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연히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진상규명도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정책들, 시책들, 제도 마련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그동안 언론에도 세월호 참사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서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도 안 나온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현재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21대 국회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놀라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시는 거죠.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을 할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믿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촉발이 된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가 왜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행동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지?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많이 어이없어하고 화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항상 저희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6년 전에 저희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그 미안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또 하고 계십니다. 계속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다 된 줄로 알고 관심을 덜 가진 것이 혹시라도 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관심을 갖겠다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또 21대 국회에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책임을 다하라고 함께 요구하고 또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20일 동안 우리 4.16 진실버스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희들도 알게 된 것들이고 또 시민들도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성역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월호 참사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마땅히 컨트롤 타워였어야 했던 그 당시 청와대. 그 청와대가 도대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떠한 일들을 했던 것인가, 또는 해야 할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즉 박근혜의 7시간으로 상징이 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행적,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지시를 했고, 그런 행적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생산하고 또 지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기록물들입니다. 그 기록물들을 보지 않고서, 조사하지 않고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이 대통령 기록물, 특히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황교안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대통령 기록물. 사실 가장 먼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그래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탄핵당한 정부의 기록들도 대통령 기록물로 우리가 똑같이 인정을 해야 하는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치권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깨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에 너희들이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결의해서 그 봉인을 해제해라. 그것이 너희 21대 국회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뭐 있겠냐. 이미 다 파기하고 조작하고, 사실 조작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부터 조작을 한 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였으니까요. 또 파기했겠죠. 그냥 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 들여다 봐봐야 별거 없을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봐도 되느냐는 거죠. 진짜 파기했고 또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과연 직접 확인한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확인을 해야죠. 또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만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느냐, 조사할 수 있는 근거나 수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또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요구했고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요구했던 것이 공개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의 근거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조사할지를
정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모두 조사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가 공개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공개의 의미가 뭐 신문에 실어라, 뭐 SNS에 공개를 해라, 뭐 유가족들에게 공개를 해라, 이런 의미의 공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거고 특조위를 만든 거고 그랬던 거죠. 이번 대통령 기록물 역시 국회의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서 그 성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성역이 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 제기를 증명하거나 또는 반증할 수 있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의 개입입니다. 그동안 국정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이 정보기관이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또 국정원장들 여러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그 전에 뭐 안기부 이런 정보기관들의 잘못이 정말 제대로 처벌받았다고, 단죄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묻혀졌죠.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 진상규명을 여러 사안에 걸쳐서 요구해왔지만 실제로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열심히 진상규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새로운 것을 밝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새로운 것을 밝혀야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미 수없이 제기했던 의혹들, 의심들,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 임무만큼은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것들,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여러 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구조 방기는 물론 침몰 원인까지도 권력과 정보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한 접근, 국정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대한 조사 못지않게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국정원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예단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제 행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의 잘못,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선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이 국정원이 스스로 문을 열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수사하겠다고 쳐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시해서. 법적인 권한도 있고 근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그런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지에 기대서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기대하거나 맡기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 옳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권력에게 이 국정원을 직접 휘하에 두고 있는 이 권력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또 증거와 증언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찾아내서 조사 대상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국정원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자료들을 받아내올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또 호소를 했고, 촉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정원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사참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군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군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나 증거들, 문서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구조 방기를 넘어서서 세월호의 직접적인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에도 매우 필요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의혹들과 의심들,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의 방향은, 또 방법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는 증거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든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의혹과 의심이 제기되었다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열어놓고 모두 조사하고 들여다보는 방식. 그 과정 중에 가능한 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또는 입장이 편향되게 반영되지 않고 정말 열어놓고 공적인 수단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고 더 의심이 커지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그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라고 하는 강제 방식을 통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수많은 의혹과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했던 역할, 책임, 문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CCTV 저장 장치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또는 CCTV 영상 데이터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 내지는 편집 내지는 개입의 의혹들에 대한 정황들이죠. 그 행위들을 그 중심에 군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고,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떤 의도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선 이제는 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알고 싶어하는 그 성역을 깨고 그 성역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 성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무리 특조위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거나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권력과 정보기관들 또 군을 수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아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과 배경과 이유를 밝히는 것은 실패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과 배경과 이유를 밝혀내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회, 또 그러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국정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국정원, 군,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요 세 가지 성역을 깨기 위한 이러한 요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한 달여 전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 진상규명을 직접 담당한, 즉 국정원 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그런 담당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길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내의 모든 공식적인 문건들을 제한 없이 국정원 자체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제한 없이 모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행한 국정원의 잘못을 내가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 만일 그것 하나만 믿어준다면 책임지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의 모든 문건들을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내서 사참위에 제공을 하겠다. 이것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국정원 실무진과 사참위, 이소위가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의 약속과는 달리 실무진은, 즉 국정원 직원들이죠. 이쪽에서는 국정원장보다는 많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협의가 끝나지 않고 지금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 결론은 제가 기대하기엔 이번 10월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사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국정원에 전달을 하는 것은, 그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안 된다. 해당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국정원장이 분명하게 약속한 것들이 지금 당장 지켜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청와대 비서실장, 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즉 청와대를 통해서도 비록 우리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국정원과 만나서 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과정 중에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실제 국정원장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대통령의 약속이 되도록 책임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지금도 계속 강조를 하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의 방식은 지금 사참위에서는 여러 가지, 크게 한 4가지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워드 검색을 요구해서 그에 따라 나온 문건들을 받아서 조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국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제공받은 문건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이것을 검증을 또 해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검증 단계에서 지금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참위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실지 조사 방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또 사참위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군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국방부 장관과 이 일들을 진행하고 또 약속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 못했고요. 해군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군 내의 모든 데이터와 기록들을 제한 없이 제공을 하겠다,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담당 부서와 담당자들도 지정을 해서 이제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해군 참모총장을 만났을 때에도 같은 느낌을, 어떤 기분을 느꼈었는데요. 그것은 좀 황당함이었고 조금 서러움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처음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지난 수년 동안 일기 특조위 때부터 계속 국정원과 군에 요구해왔던 것들이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다, 제공할 수 없다, 그런 자료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또는 이미 다 해경이 넘겼다, 해경에게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만을 주로 듣고 거부를 당해오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 이 높은 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한결같이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속일 이유도 없으니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동안은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것일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부터 좀 일단 막고 보자. 협조하는 척 하면서 좀 막고 보자.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실제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론을 좀 무마시켜 보자.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과 달리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청와대에도 지난번 일주일간의 농성을 마치면서도 청와대에다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얼마나 책임지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지를 10월 말까지 그 경과를 지켜보겠다. 이제 10월 말이 다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 없고, 또 그 협조가 제대로 처음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 그 농성 들어갈 때도 밝혔지만 저희들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16 진실버스가 출발하는 날 같이 시작을 해서 1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10만 명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4.16 진실버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다닌 진실버스지만 그 가운데 매우 비중 있게 이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그 홍보도 했고 또 참여 호소도 해왔습니다. 지금 앞에도 이렇게 QR코드가 같이 있죠. 다니면서 사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결국 약속을 지켜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청와대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고 행동을 해도 벅찰판에 국회에 대한 요구, 또 국회에 대한 어떤 행동까지 같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을 사실 이 진실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야죠. 이게 힘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국회에 요구하는 것과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깨고 들어가야 할 곳, 기관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사실은 국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국민동의 청원 사안이 또 있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첫 번째, 공소시효 정지. 두 번째, 사참위의 수사권 부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참위 활동 조사 기간 연장. 네 번째, 사참위의 조사 인원 인력 확충.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참위의 조사 기록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5가지입니다. 사실 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공소시효 정지와
그 수사권 부여.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와 한계를 이미 우리가 수년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인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아니, 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데 거기에 공소시효를 적용을 하고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기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지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착실히 조사하고 착실히 수사를 했더라면 모를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았고 가로막혀 왔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국민들을 구하지 않고 죽인 사건입니다. 즉 범인이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관련된 사건에,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공소시효의 취지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잘 아시는 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하게 막았는데 그 같은 권력이, 같은 책임자가 개입해서 이런 세월호 참사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또 그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자세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 공소시효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월호 참사만큼은, 아니,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데, 범인이 정부인데 그 정부가 개입된 사건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공소시효라고 하는 족쇄를 스스로 우리 발목에 채워놓고 그 시간까지 하지 않으면, 진상규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워버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히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없앴다고 그래서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자,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천천히 진상규명하자, 이럴 생각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이유로 반드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끝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만이 느끼는, 유가족들만이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설령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폐기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7주기가 아니라 8주기, 9주기까지 해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유가족 단 한 명도 없고, 그
그럴 생각 자체가 없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시간 많이 흘렀죠? 네. 1시간 내로 끝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 1시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하고요. 아니래네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416 진실버스를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나니까 6년 전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망, 뜨거운 바람을 다시 가지게 된 시민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했냐면요. 저희들이 20일간 다니면서 참 많은 연락을 따로 받았습니다. 다 한결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왜 안 오세요? 지금 27개 지역, 서울까지 포함해서 28개 지역인데요. 뭐 기자분들은 참 오랫동안 많은 곳을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선 그거밖에 안 돌아? 더 많은데 왜 우리 동네는 왜 안 오십니까? 당장 어저께는 속초에서도 항의가 들어왔고 속초분이 직접 춘천까지 오셨어요. 가족들이 안 오셔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 만나고 싶어하는 게 단순히 뭐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는 아니더라고요. 가족들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본인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이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끼리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네요. 이걸 또 해? 고생들 참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고기사님 또 하실 건가요? 갑자기 바로 예.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안 그래도 못 간 곳이 많아서 아쉬웠는데 먼저들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니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을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가장 집중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왜 역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꼭 이 진실버스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버스 우리 사자. 그래서 우리 진상규명 끝날 때까지 이거 타고 다니자. 많이 좋았나 봐요.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니까. 버스도 예쁘기도 하지만 뭐 그럴 돈은 없고요. 예. 또 같은 형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진상규명 끝날 때까지 계속 시민들을 만나고 또 공감하고 또 서로 의견 주고받고 또 행동을 함께 하는 이러한 자리들을 진상규명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우리 진행팀들 내에서 했고 아마 우리 가족협의회 모든 엄마 아빠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 혼자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쉽지가 않아서 일단 했는데요. 힘드네요. 혼자 하려니까 뻘쭘하기도 하고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초점, 그것은 청와대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사참위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권력이, 정부가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청와대다.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나설 것인가, 그것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7주기까지 끝낼 수 있느냐, 더 끌고 가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아니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정자, 중재자, 조력자 아닙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민원을 들어달라고, 우리 민원을 수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금 당장 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안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청와대가 뭐 일 진행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 잘 되도록 힘써 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못 졌을 때는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스스로 깨우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외치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반드시 끝내야 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이고 21대 국회다. 너희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외치고 또 촉구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도 저희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자리들을 마련을 할 것이고, 그곳에 모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의를 함께 더 크게 키워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인사드려서 좀 격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난 20일 동안 이 4.16 진실버스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신 전국의 27개 지역의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기회에 이런 자리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큰 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